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 송금 기록과 사용 내역을 낱낱이 전부 공개해 철저히 검증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난데없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시비를 걸고 나선 추미애를 향해 이번 조사 요구는 자기 목을 치는 결과가 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7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제출한 여당목 추천 명단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판결문에서는 김경수와 드루킹 간 대화 내역이 상세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대화에는 문재인도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력했다는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말라고 촉구했고, 하원 의원들 역시 투표 집계 과정 무결점 증명을 위해 법무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법무부 장관에게 즉답을 요구하는 편지를 띄웠습니다. 미국 공익법률재단이 펜실베이니아 유권자 명단에는 최소 2만 1,000명의 사망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권 4년 차인 문재인 정부 경제 수장들이 집값 폭등의 원인을 또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였던 이유는 노무현 정부 공으로 돌렸습니다. 친노 인사들까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은 본인들 듣고 싶은 소리만 들리나 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0일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과 그로 인한 부정선거 이슈는 잠시 후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야말로 막 나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집요하게 괴롭힐 수 있는 건 그가 가진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때문입니다. 추미애가 그간 행사한 수사지휘권과 감찰은 항상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곤 했죠.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관련해 감찰하라고 지시한 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윤 총장이 라임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 비밀을 은폐했다는 주장, 라임 사건에 연루된 야당 정치인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주장, 지난해 5월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등에 대한 감찰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의 특활비 내역을 감찰하라며 최근에만 무려 5번의 감찰 지시를 남발했습니다. 그때마다 시민단체들이 나서며 추 장관의 막무가내식 감찰 지시는 명백히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하는 사례가 속출했죠. 뿐만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와 관련한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분석이 줄을 이었는데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감찰 지시를 남발해온 추미애가 결국 규정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법무부가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걸치지 않아도 되도록 감찰 규정을 최근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다시 말해 감찰을 할 건지 말 건지, 또 감찰 결과 징계는 어떻게 할 건지 감찰위원회에 꼭 물어볼 필요가 이제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겁니다. 즉 본인의 감찰 지시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했다는 건데요. 자, 원래 법무부 감찰 규정 4조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서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함부로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둔 것이죠.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 3일자로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꾼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즉 앞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아도 중요사항 감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3가지를 들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게 실무적으로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와 중복돼 신속한 징계를 저해하고 징계 대상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이들이 개정 이유로 들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는 어떤 기구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사건의 조사 방법과 조치에 관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자문기구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각계계층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한다며 관련 규정까지 개정하면서 외부 인사 비율을 늘렸었는데요. 즉 중요 감찰 사안을 논의할 때 법조계 바깥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또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감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등을 상위 법령에 규정할 것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지들이 지켜 세우고 권한을 강화하려 했던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의 적법성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과 총장 감찰이 진상조사 단계에서 감찰 착수 단계로 나아갈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미리 제거한 셈이 돼버린 것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한 추미애가 앞으로 얼마나 불합리한 감찰을 수도 없이 남발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난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수활동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어제 법사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상 초유의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 합동검증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었죠. 합동검증이었지만 여야의 계산은 서로 달랐습니다. 여당은 검찰 특활비가 윤석열 총장 정치자금으로 쓰여지진 않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계산이었고, 야당은 법무부 특활비가 추미애 장관 쌈짓돈으로 쓰여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의 목적은 서로 달랐는데요. 역시 3시간에 걸쳐 특활비 내역을 열람했지만 해석 또한 엇갈렸습니다. 대검의 자료는 그 자료가 있기는 했지만 오히려 너무나 창별로만 돼 있는 그런 상황 자료라서 전혀 어떻게 보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대검은 그나마 자료를 좀 충실하게 낸 것이 결론적으로는 특수활동비가 서울중앙지검에 제대로 내려가고 있고, 추미애 장관은 검증이 끝나자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예년과 달리 자신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송금 기록과 사용 내역을 낱낱이 정보 공개해 철저히 검증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떳떳하게 반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검 특활비는 운영지원과 계장이 관리하고 수사비 형태로 분배된다고 하는데요. 돈을 송금하면 계좌 이체 내역도 남고 팩스로 지급 확인서까지 받아 파일철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특활비 논란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음해성 정치 공세로 드러났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에서 금년은 94억을 일괄 수령해 간 거고요. 임의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어디에다가 쓸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대검이니까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거죠. 뭐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만 사건이 집중돼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 애로를 겪는다 하는 얘기도 듣고 있는 형편입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미 특활비 다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신 일선 다음에 검사들의 답변을 해주시면. 고충을.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음해성 정치 공세로 드러났다며 역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로부터
매월 평균 8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특활비를 지급받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집행권자인 이성윤 지검장이 자신의 주머니 돈으로 착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조국 공판팀의 경우 특활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것으로 전해진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까지 나온 만큼 특활비가 이성윤 지검장에 의해 편향적으로 선별 지급된 것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간 10억 원에서 20억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여당도 협조해야만 할 것이라며 법무부 특활비야말로 일부 간부들에 의한 주머니돈, 쌈짓돈으로 취급돼 선심 쓰듯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와 별도로 검찰청에 지급돼 적법하게 쓰여져야 할 특활비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중간에 가로챈 것은 아닌지, 아니면 검찰청에 지급된 특활비에 대해 추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상납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한 매체에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정한 검찰 특활비가 상당한 규모라며 서울 동남북서부와 인천 수원 의정부지검을 합친 액수보다 많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번 조사 요구는 자기 목을 치는 결과가 될 듯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요즘 유튜브 썸네일 제목에 자주 등장하는 추미애의 헛발질, 추미애의 자폭 이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김 전 의원이 이 사안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이유가 작년까지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어디로 얼마만큼의 돈이 내려갔는지 잘 알고 있겠죠. 보도에 김자유 기자입니다.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위선의 극치의 헛웃음이 나온다고 적격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그 사용 내역을 전부 제출하고 50% 이상 삭감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집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 최소한의 요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결국 여당의 방해 공작으로 4+1 협의체에서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여 특수활동비는 여당 멋대로 통과시켜줬다고 말했는데, 이는 감찰을 주장하는 여당이 과거 검찰의 특활비를 확대해줬다는 주장입니다. 김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무부는 6억 2,500만 원, 대검찰청은 93억 6,700만 원을 특활비로 편성했습니다. 방첩정보활동 예산은 두 기관이 각각 93억 5,200만 원을 사용 중입니다. 이를 두고 김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 특수목적 경비가 사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현업부서가 아닌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는 별로 없다며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장관의 정치자금이 되지 않도록 관련 위법 행위도 철저히 가려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의 특활비 감찰 지시가 여권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봤는데요. 그는 이번에 추 장관이 나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니 드루킹 특검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를 때려잡던 그 솜씨가 다시 발동하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검찰 특수활동비가 서울고검 등 일선 부서의 영수증을 첨부해 법무부에서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증거를 확보해 역대 법무부 장관을 횡령죄와 국고 손실죄로 처벌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감찰 공방에 대해 기관 관행을 횡령죄로 몰아갔던 당시 윤석열 검찰이 이번에는 특활비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컬하다며 계속 방임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찰청 특활비 감찰의 말들이 많다며 기관 특활비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관행처럼 해왔던 일들을 윤석열 검사팀이 수사해 박 전 대통령과 그 당시 정부 요인들을 모두 유죄로 만들었던 그 특활비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자고 일어나면 장관 총장이 애들처럼 서로 싸움박질이나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이러한 장관, 총장 문제를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해결하시라
계속 방임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 출범, 여야가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공수처 출범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어제 추천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여당은 판사 출신 2명을, 야당은 검사 출신 4명을 추천했습니다. 오는 13일 10여 명의 후보군 중 최종 후보 2명을 가리기 위한 심사가 시작되기는 합니다만 여야 간 힘겨루기로 선장 작업은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판사 출신인 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전종민 공존 변호사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고 역시 법관이었던 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4명을 추천해 여당과 대조를 이뤘는데요. 국민의힘 측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이현 변호사는 이날 강찬호 김경수 석동현 손기후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강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각각 수원지방검찰청장과 대구고등검찰청장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낸 석 변호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의 비후보로 나선 이력이 있습니다. 손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출신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특히 김경수 전 고검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맡았던 특수통으로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18 민주화운동 특조위원장을 지낸 이걸리 권익위 부위원장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조재현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각각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공수처장 추천을 마쳤지만 최종 선정 작업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왜 저래 성급한지 모르겠어요. 바늘 허리에 끼어서 쓸 수 있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어제 일부 언론에 김경수 경남지사 2심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운영하던 경공모에 대해 단순한 지지자 모임을 넘어선 긴밀한 협력 관계라고 판단했는데요. 그에 따라 드루킹의 댓글 조작 활동에 대한 김 지사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 이 같은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된 SNS 대화 내역이 상세히 드러나 있었는데요. 이 대화 내역엔 문재인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9일 공개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판결문에서는 소셜미디어 대화 내역이 상세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활동과 관련한 대화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2017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조연설문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김 지사는 그해 1월 17일 보안성이 높은 소셜미디어로 알려진 시그널 비밀 대화방을 통해 드루킹에게 오늘 문 대표님 기조연설에 대한 경공모 회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드루킹은 와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당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기조연설에는 드루킹이 전달한 문서에 적힌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전자투표제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두 사람의 대화 중에는 문재인 대표의 김영란법에 대한 언급 부분도 있었습니다. 드루킹은 2017년 1월 8일 김 지사에게 문 대표님의 김영란법 관련 발언 중 예외에 대한 내용은 저쪽에서 공격하기 좋은 소재이고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명확한 추가 해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지사는 다음 날 김영란법은 농수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니 이해해달라며 구체적인 해법은 만나서 상의하자고 답했습니다. 연설문 내용이나 김영란법 견해 표명을 두고 상의한 게 이 사건 공소 사실인 댓글 추천수 조작과 직접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공모는 단순한 지지 모임에 불과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과는 달리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댓글 추천수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 것입니다.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성을 제기한다며 불법 여론조작에 힘입어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작년 3천만 원 예산조차 삭감해서 0원으로 됐다고. 이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요만한 다리 하나에 그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시민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의 이딴 막말에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사법부 예산심사를 놓고 매우 천박하고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어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부를 기만하고 모멸감을 조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단체는 아울러 박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살펴볼 때 평소 교만과 오만, 방자함이 도를 넘는 것도 모른 채 사고와 허세 등 잘못된 습관이 몸에 심하게 배어 국회의원으로서 갖는 품위는 상실되어 권력 앞에 겸허와 겸손함보다 막말이 마치 품위로 비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외에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후 8시 폭스뉴스 마크 레빈 쇼에 출연한다며 우편투표 사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대선 패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언론 인터뷰가 될 예정이었는데요. 자, 그러나 방송이 시작된 지 1시간 30여 분이 지나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골프장에 머물렀고 9일 예정된 공개 행사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미국 강국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건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력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는 CNN의 최초 보도였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은 이 같은 보도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득표수 집계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진언하고 있다며 멜라니아 여사와 쿠슈너 고문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를 인정하도록 설득 중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멜라니아 여사 역시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선거는 공정히 치러져야 한다며 위법한 것을 제외하고 합법적인 표들은 전부 집계돼야 한다. 완벽한 투명성에 갖춰진 민주주의를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이번 선거에 도입된 우편투표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CNN의 보도와는 괴리가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백악관에서 우편투표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민주당 측은 정부는 백악관에서 무단 침입자를 데리고 나올 능력이 충분히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정식적으로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우지 않는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15 총선에서 벌어진 부정선거를 겪으면서 기발한 전자적 시스템을 동원한 조작 기술에 감탄하기도 하고 수많은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데도 함께 싸워주기는커녕 마치 반대 진영에 있는 당처럼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비겁함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또 법적으로 아직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개인 SNS를 통해 바이든의 축하 인사를 남겼는데 몇몇의 국민의힘당 의원들도 문재인과 똑같은 행태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국민의힘당 의원들처럼 입 꾹 다물고 무시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자신들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 국민의힘당 의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동조하진 않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방송에 출연하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검증되지 않은 도둑선거 주장을 옹호했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선거를 절대 인정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대선 집계 과정의 무결점 증명을 위해 미국 법무부는 무엇을 하고 있냐며 법무부 장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당 소속 대통령인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현명하고 추진력 넘치는 움직임,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폭스뉴스 채널에 출연한 테드 크루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겼는지 아직 알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몇몇 동료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작동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시험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폭스뉴스 인터뷰에 응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선거는 언론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개표가 종료되기도 전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 보도한 언론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만약 언론이 대통령을 결정한다면 절대로 공화당 대통령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일가했습니다. 언론이 민주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보도하고 그것이 사실화된 것에 유감을 표한 것입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또한 대통령 선거는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모든 합법적인 투표는 개표가 완료되어야 하고 그때 비로소 미국이 누가 승리한 사람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투표가 적발된 상황에서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 승리 선언을 한 바이든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미트 롬니 상원의원이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지지했는데요. 이따른 상원의원들의 응원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롭지 않은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힘나게 해주는 의원들은 상원 의원들뿐만은 아닙니다. 공화당 하원 간부회장인 앤디 빅스를 포함한 30명 이상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이번 대선 투개표 절차를 투명히 해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각 주가 자체 선거 절차를 운영하는 동안 미국 법무부는 궁극적으로 연방선거의 무결성을 책임진다며 미국 국민들은 대선 결과가 합법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편지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어 법무장관이 법무부의 자원을 사용하여 선거 및 투표 집계 과정에 주의 연방법과 완전히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할 때라며 투표 집계 과정이 완전히 투명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하원들은 단순히 전하는 말에 그치지 않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에 즉시 응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투표 및 집계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고 두 번째 질문은 합법적인 투표만 집계되고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즉시 집계되도록 모든 자원을 사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입니다. 부정선거에 대처하는 초기 대응부터가 한국의 국민의힘당 의원들과는 천지차이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똘똘 뭉쳐 정의를 실현하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소식을 전한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발언을 번역하고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론들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서고 있는데 한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당내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를 인정하라고 했다는 미국 좌파 매체 보도만 받아쓰기 하니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파묻혀지는 거겠죠. 현재 미국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부정 중 하나는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사망한 유권자입니다. 이미 죽어서 세상에 없는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것이죠. 미국 공익법률재단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의 유권자 명단에는 최소 2만 1,000명의 사망자가 있다고 합니다. 단 2명이라고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 수가 자그마치 2만 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펜실베이니아주 한 곳에서만 말입니다. 미국 현재 시각으로 지난 5일 공익법률재단은 펜실베이니아 유권자 명단에서 사망한 2만 1,000명 중 약 92%가 2019년 10월 이전에 사망했다고 밝히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법률재단은 이 소송은 사망한 등록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소송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익법률재단은 또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펜실베니아 선거관리원들은 중복된 투표용지가 등록된 유권자에게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며 유권자 명부에 80만 명의 비활성 유권자를 보유한 혐의로 펜실베이니아를 고소했고 이 사건은 펜실베이니아 중부 지역의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부정선거 소식 전합니다. 4.15 부정선거 변호인단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명수의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반년이 지나도록 세워라 내워라 하듯 방관 상태를 유지했고 지난달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를 딱 한 곳에 있어서만 재판이 아닌 변론 준비 기일을 한 차례 진행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대법원, 아직 바꿔치기 못한 표들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변호인단은 이런 대법원에 대처하는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제 9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이상한 흔적들이 선거 직후 곧바로 노출되었다며 변론 준비 기일 딱 한 차례 이후 기일을 잡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는 4.15 부정선거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는 대법원과 피고 측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교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독 수개표만 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마치 부응이라도 하듯이 피고가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빨리 수개표를 해서 이 논란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피고가 한 말이라고는 딱 그거였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법원이 지금 선관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관위와 무슨 교감을 나누면서 그들만의 이야기만을 듣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심은 저희에게는 이미 확신이 되었습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이 원고 측인 4.15 부정선거 변호인단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틈을 타서 중앙선관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자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예비 경선에 100% 시민 여론조사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울과 부산 지역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 일정 순위권 안에 든 후보에게만 본선 티켓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른바 여권 지지 성향층들의 역선택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예비 경선에 100% 시민 여론조사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년 보궐선거는 중도층의 표심을 장악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며 100% 여론조사로 야권 시민 후보 컨셉을 내세우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단계의 경쟁을 거치는 식으로 최종 후보를 정하는 미스터 트롯 방식은 도입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같은 바닥 민심 최우선 기조는 당원 의중을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본 경선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당 경선 준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원 참여 20대, 국민 참여 80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종전 비율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였습니다. 당원 투표는 서울과 부산 지역 책임 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다만 시민 여론조사 경선의 최대 쟁점인 모집단과 표본 문제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지 정당 내지는 정치 성향을 묻게 되는데 조사 대상에 범여권 지지층과 중도 및 무당층을 넣으면 상대적으로 좌파 성향 후보가 유리하고 반대로 우파 지지층만 넣으면 우파 성향이 유리해집니다. 당 경선 준비 관계자는 당원이나 지지자가 경쟁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역선택할 가능성 등도 두루 고민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선 룰은 이르면 오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문재인이 만든 당원을 바꾼 것도 모자라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현역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규정도 바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겐 당원 당규가 부침개 정도 수준인가 봅니다. 부침개는 타기 직전에 뒤집어져야 하는 놀이죠. 당원 당규를 뒤집고 또 뒤집고 하는 민주당.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스스로 약속한 혁신안을 폐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5년 당규에서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하여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당규는 2015년 문재인이 당대표였던 시절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당 혁신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다만 광역자치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현역 의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궐선거 후보군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지 현역 국회의원들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후보군을 풍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럴듯한 이유는 참 잘 갖다 붙이네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헌법과 당원에 대한 개념 부족과 인식은 참으로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헌을 바꾸었다가 이번에 덜통이 났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떳떳하면 이것을 감출 이유가 없는데 아마 자기들도 부끄러운 줄 알았던지 슬쩍 감추었다가 이번에 덜통이 났습니다. 저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헌법이나 당헌에 대한 개념 부족이라는 인식이 참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때그때 달라요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적이라면서 국민이 이 사람들에게 절대 무엇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전국 대학가에 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기꾼 같은 조작질이 의심되는 심각한 사안인데 원자력을 전공한 학생들은 탈원전 정책이 철폐돼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강혜국 기자가 행동으로 나선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어제 9일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는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07개 대학교에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대자보를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서울대 한양대, 포스텍 카이스트 등 전국 18개 대학의 원자력 관련 전공 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뤄졌습니다. 학생연대는 대자보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현 정부의 월성 원전 기획살인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 원전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원전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며 평가 보고서 조작은 처음부터 정해진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일 밤 정부 세종청사에 숨어들어가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몰래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자료 삭제 등 증거를 인멸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연대는 혈세 수조 원이 투입된 원전 평가가 고작 공무원 2사람 손에 의해 조작됐겠느냐며 지시는 청와대와 장관이 하고 징계는 공무원이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조재환 녹색원자력 학생연대 대표는 청와대와 산업부가 개입을 해 경제성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것은 곧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는 반증이라며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탈원전 정책은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은 교육부 소식 전합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와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대상자에게 던진 질문과 문제 제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처럼 무턱대고 나와 사랑 타령이나 하고 꽤 나이가 많은데 제가 사실 이 나이 되도록 많은 걸 배우고 그랬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것이냐. 또 행정부와 사법부를 구분 못한다면 검찰은 명확하게 행정부다. 이게 법무부의 외청이라서 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이 의심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회 평균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더 나아가 21대 국회 수치가 되겠죠. 지난달 7일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가 한국사 교육과정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 특히 좌편향 교육과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크게 질타했습니다. 당시 정 의원은 유은혜를 향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48년 12월의 유엔 결의안은 왜 빼버리셨습니까? 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유은혜는 교육과정에서 빼버리지 않았고요. 2018년 교육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과정에서 빼버렸습니다. 그 전에 있었는데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사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면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유엔 결의안을 교육과정에서 빼버렸거든요. 빼버리지 않았고요. 그러나 2009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각각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유엔의 결의안에 따른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은혜의 답변은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유은혜가 개정 교육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인데 해당 내용은 문재인 정부 이후 교육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정경희 국민의힘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교묘한 역사 지우기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유은혜에게 개정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합법정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합법정부라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빼버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셨는데 이 내용을 빼버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8개 교과서에 표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이런 취지의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 남한만의 합법정부라는 식으로 써놨잖아요. 그리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취지의 내용이긴 하다는 유은혜. 왜 굳이 다른 표현을 써야 하는지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아이들이 봤을 때도 각각 다른 표현들을 같은 뜻으로 이해할까요? 한반도에서 북한과 대한민국 두 나라가 함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까?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면서까지 북한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합법적인 정부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최종 목표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면서까지 북한을 합법적인 정부, 정상 범주 안에 드는 나라로 만들고자 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우리 국민이 사살당하는 끔찍한 일 뿐입니다. 당신네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람을 밥 먹듯이 죽이는 북한의 이미지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유은혜 장관,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은 김정은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북한 애들 취급하지 말고 더 큰 벌 받기 전에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진행된 집회를 언급하며 당시 집회가 국내 총생산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최근 매일경제와 진행하고 9일 발행된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3분기 반등에 관해 설명하면서 8.15 집회가 GDP를 0.5%포인트 감소시켰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집회가 없었더라면 3분기 GDP가 2.4%까지 가능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뉴스를 가지고 내일 아침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